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의 농업 강의를 맡은 김성남입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한국과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함께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를 주적이라고 여기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는 매일 저녁 뉴스 전반부에서 다뤄질 만큼 한국인들은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개 그 관심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기 전까지는 1000년 이상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1950년 한국 전쟁을 계기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채택한 두 국가로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도 외에는 다른 조건이 유사한 국가가 서로 상이한 제도를 채택한 결과 경제적 성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경제사 연구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최극빈 후진국의 상태에 놓이게 된 역사적 경험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강좌는 북한 경제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북한의 농업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왜 농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선진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제조업 발달의 전제 조건이 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농업에 투입되던 노동력과 자본을 제조업 부분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 1970년대 경제 개발기에는 물론 중화학공업과 같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와 동시에 농업 증산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에 통일벼라는 신품종 벼가 개발됨으로써 주식인 쌀을 비로소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적 역량을 더욱 제조업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강좌를 통해 북한 경제의 여러 측면 중에서 북한 농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좌는 북한의 농업을 큰 주제로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는 현대 북한 농업 시스템의 근간이 된 1940년, 1950년대 북한의 토지개혁 및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강과 3강을 통해서는 각각 북한의 농업과 북한의 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북한 농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농업 금융과 농산물 유통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5강에서는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 가능한 남북한 간 농업 협력 사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6강에서는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농업 부문 체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 중국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역사나 제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세부 주제를 다루면서 전문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강의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별도로 안내해드리는 참고 자료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수강생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북한 농업의 초기 조건,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농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1940년대 토지개혁에서부터 1950년대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지개혁, 남한에서는 법령의 명칭에 따라 농지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은 식민지기까지 지속되었던 구레이 지주제 제도를 폐지하고
오늘날과 같은 자장농 중심 제도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농업제도의 근간이 마련된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제도라는 개념은 법률적 제도로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실제 경작자인 농민에게 소작, 즉 임대를 주면서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상태이며 경제적인 현상으로서는 이러한 지대를 수취하는 부재지주가 농지 소유 관계에서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의 결과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자유전, 즉 경작자가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현재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 121조 1항으로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 농지 투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공개발이 예상되어 비농지로 전환하여 개발 수익이나 토지 수용 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노리고 농민이 아닌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해당 농지를 마치 경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아직까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과거 지주제도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폐단을 낳았다는 역사적인 반성의 결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이러한 토지개혁에 대한 논의가 분출하게 되었는데 북한의 농업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초기 제도적 근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식민지기 이래 북한 지역에서의 농지 소유 구조의 경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북한 토지개혁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민지기 영농 형태별 농가 구성비의 변화를 통해 지주제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기 초창기인 1915년의 시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자장농은 21.7%에 불과한 반면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작농은 35.9%, 그리고 일부 자신의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경지는 지주로부터 소작을 얻는 자소작농은 4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주제라는 것이 식민지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조선 후기 이래 진행되어 온 병작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반 계층이나 농업 경영에 성공적이었던 계층이 농지 소유의 규모를 늘리는 가운데 작용할 수 없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농지가 부족한 농민에게 병작을 주는 관행은 조선 후기 이래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1915년 시점에서도 상당수의 농민이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는 상태에 있었고 자장농은 21.7%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농지 소유 구조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제는 기존의 지주계층을 식민지 농정의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지주를 매개로 하여 식민지 조선을 일본 제국의 쌀 생산 기지로 만들려는 농정을 관철시키게 됩니다. 1920년대 일제의 삼미증식 계획이 그러한 농정의 일환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영세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더욱 열악해지고 일본에서도 쌀이 남아돌게 되면서 이러한 농정 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1930년대 추진된 일제의 농지령 제정과 자장농지 창설 사업 등이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농지 소유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해방 직전인 1941년 시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자장농의 비율은 17.8%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소작농의 경우 1915년 35.9%에서 1941년 시점에서 전체 농민의 절반이 넘는 53.6%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주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그대로 존속하게 되면서 그 해결이 해방 후 한국인이 스스로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주제의 동향은 식민지기 인구 증가의 결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식민지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일제가 농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친 결과 증가하는 인구를 고용으로 흡수할 제조업 부분의 성장이 미진하여 증가한 인구 압력이 그대로 농업 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방 전 지주제의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3년 시점에서 소작지율을 남북 지역 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였을 때 논에서는 남한이 69%, 북한이 64.3%로 두 지역이 비교적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쌀은 자가 소비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부재지주가 농지 소유 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밭보다는 논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경우 남한, 북한 지역을 막론하고 소작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의 경우를 보면 남한이 63.1%, 북한이 4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 지역의 경우 밭의 소작지율도 논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 비해 북한 지역의 경우 상업화하기 어려운 밭에서는 소작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우 토지가 척박하여 밭의 생산성이 낮았던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 지역의 경우 논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발달하였다는 것이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지역에는 경지 중 논의 면적이 남한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주제의 강도가 높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영 형태별 농가 구성의 남북 지역 간 비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1942년 시점의 자료를 보면 남한 지역의 경우 자작농은 13.8%에 불과했던 반면 북한 지역은 26.2%로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 계층인 소작농의 경우 남한 57.6%, 북한 45.7%로서 북한의 소작농 비중이 더 적습니다. 즉 식민지기 지주제는 논 중심의 농업이 발달한 남한 지역에서 더 심각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남한보다 북한 지역에서 토지개혁이 더 이른 시기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 지주제를 없애고 경자유전 원칙의 농지 소유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와 같은 이념 투쟁의 양상을 띠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의 경우 해방 이후 소련 군정이 실시되었고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한 정치 세력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남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주제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은 지주의 이해관계를 공론의 장에서 관철되기가 더욱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과의 비교를 통해 이와 같은 배경의 차이가 작용했다는 점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북한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지주제의 발달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논 중심의 쌀농사가 주축이 되는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의 경우 남한 지역과 유사한 정도로 지주제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2년 시점에서의 북한 지역 6개 도의 경영 형태별 농가 비율을 살펴보면 황해도의 경우 자작농이 15.4%, 소작농이 58.8%로서 남한 지역 평균인 자작농 13.8%, 소작농 57.6%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평안 남북도의 경우에도 자작농의 비율이 남한 지역 평균보다 높지만 소작농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 역시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래 토지가 척박하여 논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이루어지던 한반도 동북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던 함경 남북도의 경우 소작농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경 남도의 경우 소작농의 비율이 28.3%, 함경 북도의 경우 18.4%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함경남북도의 경우 식민지기에 걸쳐 지주제가 급진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남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17년을 경영 형태별 농가수를 100으로 놓고 볼 때 자작농의 경우 1927년 90, 1932년 71로 감소하였고 수정농의 경우 1927년 106, 1932년 18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수가 188이었다는 점은 같은 기간에 소작농가 수가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함경남도가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 지주제의 발달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급격한 농민층 몰락이 이루어진 결과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 되었다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토지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해방전 시기의 북한 지역의 지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방 직후 시점에서 보면 지주제 경영의 확대 현상은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북한 지역의 경우 밭보다는 논 지역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발달한 특징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황해도, 평안남북도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주제가 강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 지역을 통치한 소련 군정과 사회주의 세력은 토지개혁을 서둘러서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에 돌입하여 단기간에 지주제를 혁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